오늘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3개를 폭파했습니다. 청와대는 NSC 회의를 열어 핵실험장 폐기를 비핵화의 첫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비핵화 조건으로 체제 보장과 평화협정 체결, 경제 지원 이 3가지를 요구했다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미국의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며 또다시 정상회담 재고를 언급했습니다. 부산 유명 맛집들을 점검해보니 행주에 오물이 묻어있고 쓰레기통에 식재료를 넣어두는 등 위생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이거는 같이 재료라 같이 있는 거는 조금 이런 거는 잘못. 맞습니다. 이게 신기한. 원산지와 유통기한에 속인 업체들도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출입국 당국에 소환됐습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검찰은 조양호 회장의 탈세 혐의와 관련해 한진빌딩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어젯밤 마포대교에서 투신하려는 사람을 지나던 시민이 붙잡아 구했습니다. 아마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이 저랑 똑같이 행동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의 시민 영웅들을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폭발을 직접 목격했다는 현지 소식이 조금 전 막 들어왔습니다. 현지 통신 사정이 워낙 좋지 않아서 현장에 간 공동 취재단이 메모 형식으로 상황을 전해왔는데 오늘 오전 11시 2번 갱도를 시작으로 4번, 3번 갱도 순으로 폭발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비핵화를 위한 첫 번째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먼저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11시 2번 갱도를 시작으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했습니다. 북쪽 2번 갱도는 2차에서 6차까지 핵실험을 단행한 곳입니다. 오후 2시에는 서쪽 4번 갱도, 4시에는 남쪽 3번 갱도를 폭파시켰습니다. 김정은 자신이 건재하다고 했던 새로 만든 갱도입니다. 기존 실험 시설보다 더 큰 2개의 갱도가 더 있고 이는 아주 건재하다고 말했습니다. 1번 갱도는 1차 핵실험 이후 방사능 유출과 붕괴로 사실상 폐쇄된 상태입니다. 핵실험장 폐기는 오후 4시 17분 부대 막사를 폭파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풍계리 현지가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비가 올 것으로 예보돼 폐기 행사를 하려면 오늘 할 것으로 점쳐졌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핵실험장 폐기를 직접 참관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첫 번째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폐기 현장은 전문가 없이 기자들만 참관했습니다. 증거인멸이라는 해석이 있지만 추후에 IAEA가 핵실험장을 사찰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김동윤입니다. 북한은 갱도뿐 아니라 관측소와 군 막사 등 부대 시설도 완전히 폭파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폭파가 진행됐는지 김정우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함경북도 길쭉은 만탑산 계곡엔 모두 4개의 갱도가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모든 갱도들을 폭발하는 방식으로 북락, 즉 무너뜨리고 입구를 완전히 폐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고성능 폭약을 안쪽부터 단계적으로 폭파하면서 출입구까지 폭파 또는 콘크리트로 막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갱도 4곳의 구조와 집안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방식의 폭파가 진행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은 지상의 모든 관측 설비와 연구소, 경비 관련 구조물도 철거한다고 했습니다. 핵시험장 폐기와 동시에 경비 인원들과 연구사들을 철수시키며 핵시험장 주변을 완전 폐쇄하게 된다. 북한은 예고대로 갱도와 관측소, 막사 등을 4-5시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폭파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국제사회에 공인된 검증을 받는 사찰을 받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절반의 조치에 불과한 것이다. 군비통제 조약의 원칙과 상식에 구체적인 폐쇄 상황은 5개국 취재진이 원산으로 복귀한 뒤 보낼 기사와 영상으로 확인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이번에 외부 세계에 처음으로 공개된 풍계리 핵실험장은 북한 핵개발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곳입니다. 6차례 핵실험에 지반도 내려앉았고 주변 지역은
방사능에 오염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운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6년 10월 1차 핵실험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북한은 6차례 핵실험을 모두 풍계리 만탑산 지역에서 실시했습니다. 4곳의 갱도 가운데 1번 갱도는 1차 핵실험 직후 무너져 내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머지 5차례 핵실험은 달팽이관 모양으로 지은 2번 갱도에서 모두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6차 핵실험 이후엔 모두 10차례 유발 지진이 발생했고 거대한 싱크홀이 생겨나 만탑산 정상이 3에서 4m가량 내려앉았습니다. 대륙간 탄도 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 방사능 유출로 풍계리 인근 지역엔 이른바 귀신병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생겨났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영변 핵단지와 함께 북한 핵개발 역사가 담긴 곳인 만큼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보 당국과 전문가들은 풍계리 지역을 위성사진으로 관측하는 방식으로 핵실험 동향을 주시해왔습니다. 북한이 오늘 핵실험장 갱돈을 폭파하면서 북한 핵개발의 상징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도 한국 취재진을 포함시키느냐로 논란을 벌였고 약속했던 전문가 참관은 끝내 없었습니다. TV조선 정우섭입니다. 예, 그런데 핵실험장 폭파 직전 북한의 대미 외교의 핵심 인사로 꼽히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미북 정상회담을 다시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리비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의 발언에 몹시 기분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정수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일 김정은 위원장 방중 당시 한 여성이 김여정 옆에 서서 시진핑 주석과 악수를 나눕니다. 북한의 대미 외교를 담당하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입니다. 최 부상은 오늘 담화를 발표해 미국의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회담장에서 만날지는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주장하며 북미 정상회담을 재검토하는 문제를 최고 지도부에 제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얼뜨기에 비유하며 북한을 리비아와 비교하는 것만 봐도 얼마나 아둔한지 짐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리비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한 펜스 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한 겁니다. It would be a great mistake for Kim Jong-un to think he could play Donald Trump. 북한은 지난 16일에도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담화를 통해 리비아 모델에 반발하며 북미 정상회담 파행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달성되도록 주변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의회 청문회에 나가서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대가로 경제 지원과 체제 보장, 평화 협정 이 3가지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미북 정상회담은 열릴 것이라고 낙관했는데 이를 위해서 미북 고위급 회담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회 청문회에 참석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지난 9일 두 번째 방북에서 완전한 비핵화까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미국의 입장에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지원 등 3가지를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He wanted security assurances from the world, the end of the status that si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ith the eventual goal of being a peace treaty. 폼페이오는 그러면서 신속한 비핵화라는 개념을 새롭게 들고 나왔습니다. 북한이 반대하는 리비아 모델엔 선을 그으면서 아주 짧은 기간에 전면적이고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폼페이오는 또 나쁜 합의는 없을 거라며 미북 회담 개최에 대해선 낙관했습니다. We're optimistic that we can achieve an outcome that would be great for the world. CNN은 이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과의 고위급 대화를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주 안에 제3국에서 접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폼페이오 미 장관이 나설 경우 북한에선 김영철 부위원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CNN은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예, 전에는 드렸습니다만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소식이 워낙 급박하게 들어와서 저희가 리포트의 자세한 내용을 다 담지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강상구 정치부장에게 직접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 부장. 예.
강 부장 오후 회의까지만 해도 이 소식이 오늘 들어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오늘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오늘 뉴스에서 보도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죠. 예. 왜 그렇게 생각한 겁니까? 어제 원산을 떠난 이후로 사실 우리 방북 취재단하고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연락이 온 거는 오늘 오후 7시가 조금 넘으면 7시 16분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2시간도 안 됐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폭파 이후 2시간 후에 저희한테 연락을 해왔는데,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시간 전이었는데 예. 시간대별로 몇 번 경도를 폭발시켰는지 간략하게 딱 그 내용만 정리된 내용이었습니다. 북측이 제공한 휴대전화로 아마 내용을 최소화시켜서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기자들이 어디서 어떻게 폭파되는 장면을 지켜봤는지 이건 좀 뭐 알려진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후속으로 또 한 번 메모가 들어왔는데 예. 5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산을 올라가서 봤다고 합니다. 1차로 한 11시에 2번 갱도 폭발 당시의 모습 묘사도 들어와 있는데, 핵무기 연구소 부소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 폭파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사전 설명을 좀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입구에서 폭발이 시작되면서 흙과 바위가 쏟아져 나오고, 그 다음에 갱도 안에서도 2번의 폭발음이 더 들렸다고 목격자들이 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영상이 들어온 건 아니고 기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메모 형식으로 전달해 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텍스트로 써서 전했으면 좀 더 자세하게 전했을 텐데 전화로 이제 아주 골자만 불러만 준 거군요. 예, 예. 자, 그럼 영상은 언제쯤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일 오전 7시, 6시에서 7시쯤에 원산에 돌아갈 거라고 전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내일 7시, 아침 7시 이후에는 영상으로 핵실험장 폭발 장면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상합니다. 가는데 12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면 지금쯤은 또 원산으로 출발을 했겠군요, 열차가. 그렇습니다. 아니면 더 이상의 소식이 안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또 통신 두절 상태. 또 통신 두절이다. 자, 김정은 위원장 직접 가서 볼 것이다 이런 전망도 일부 있었잖아요. 그건 확인됐습니까? 대목이 관심 포인트였는데 간단한 메모긴 했지만 핵심 내용은 다 전달을 했거든요.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관을 했다면 이런 메모를 전하면서 그 내용을 빠뜨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도 안 봤으니까 그 내용이 지금까지 안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짐작은 합니다. 예, 청와대는 이번 조치를 비핵화의 첫 조치다 이렇게 평가했고 또 일각에서는 증거 인멸 행위다 이런 또 평가도 있잖아요. 어떻게 평가합니까? 청와대는 일단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했던 약속을 지켰다라는 점은 좀 평가를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으로서는 성의를 표시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오늘 아침에도 북한은 미국 비난을 이어갔지만 일단은 미북 정상회담 성사에는 청신호가 켜진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정상회담은 할 것 같고요. 제가 봐도. 그렇다면 북한 비핵화 의지는 확인됐다고 봐야 할까요? 관련해서 핵실험장 폐기 현장을 목격한 AP 기자가 기사를 짤막하게 하나 썼는데 거기 보면 아직도 우려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핵실험장을 폐기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움직임은 아니다. 이건 AP 기자의 생각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완성했다면서 더 이상의 핵실험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실제로 현재 기술 단계에서는 진짜로 폭발을 일으키지 않고 시뮬레이션만 갖고도 핵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쇼라는 비판 나오는 것도 그래서 그런 겁니까? 그렇죠.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약속했던 전문가 참관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을 AP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보를 한 건 맞는데 오늘 그 핵실험장 폐기가 근데 전문가를 뺀 걸 보면은 그 양보의 의미가 상당히 퇴색했다라고 쓰고 있고 또 하나는 언론만 초청한 것까지는 그래도 좋다. 그런데 주로 TV 방송사들만 초청했더라. 이건 뭐냐? 결국 폭발을 시각적으로 보여줘서 이미지만 뭔가 좀 만들어내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쇼라는 말을 이렇게 좀 애둘러서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해봅니다. 예, 뭐 의미 자체는 행위 자체는 평가할 만하지만 평가할 만한 구성은 자세히 따져보면 우리가 냉정하게 짚어봐야 될 부분도 역시 있다 이런 얘기겠네요. 예, 강상구 기장 잘 들었습니다.
최근 북한의 권력 핵심을 비판하는 책을 내고 국회에서 강연을 하기도 해서 북한이 발끈했던 태영호 전 북한 공사가 돌연 일하고 있던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이 국정원 산하의 연구기관, 즉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본인이 좀 더 자유롭게 활동하고 싶어서 그만뒀다는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시점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미묘합니다.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위원직을 돌연 사퇴했습니다. 남북화해와 협력의 모멘텀을 이어나가야 할 상황에 대한 고민 끝에 자발적으로 내린 판단이라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더 자유롭게 활동을 하시겠다는 거랑. 태 전 공사가 사퇴를 결심한 건 지난 14일 국회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김정은 정권을 비판한 책을 출간한 직후입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이 자신을 비난하며 고위급 회담을 중단시켰다며 더 이상 북한의 핑곗거리가 돼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천하의 인간 쓰레기들까지 국회 마당에 내세워 우리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헐뜯고 선의를 베푸는데도 정도가 있고 기회를 주는데도 한계가 있다. 한국 정부가 정말 태 전 공사는 앞으로 정부에 기대지 않고 아내는 직장을, 아이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평범한 탈북민들처럼 살겠다고 했습니다. 또 북한의 진실을 알리겠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최근 북한에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이 풀려났죠. 우리 정부는 한국인도 6명이 아직 북한에 잡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명이 더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북 관련 매체에서 일하는 탈북자 출신 기자인데 이 사람이 납치되는 상황이 담긴 CCTV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어떤 상황이고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뭔지 김보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탈북자 출신 데일리 NK 최송민 기자의 북한 억류 주장에 대해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실종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서 억류 여부 판단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최 기자가 중국에서 북한 보위부 요원들에게 납치당하는 장면이 담긴 CCTV와 증언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납치하기 위해서 끌고 가기 위해서 몸싸움을 한 거죠. 서로 격투에 가까웠다. 그 장면이 이제 중국 CCTV에 찍혀 있다는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또 그걸 다 본 겁니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중국 정부에 CCTV 공개를 요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데일리 NK 측도 최 기자가 북한의 유인 납치에 걸려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 의원과 최 기자의 부인은 어제 천혜성 통일부 차관에게 석방송환 청원서를 전달했습니다. 강제로 납치되어 간 이런 저희 남편뿐만 아니라 납치되어 간 그런 빈도를 빠른 시일 내에 꼭 송환을 시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으로.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뉴스를 진행하는 동안에 북한 당국, 그러니까 북한 핵무기 연구소의 공식 성명, 그러니까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했다는 북한 당국의 이 공식 성명이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당국도 핵실험장 폭파를 공식적으로 이제는 확인을 한 셈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드루 킹이 이끄는 경공모 경제공진화 모임이 댓글 작업을 한 기사는 9만 건이 넘는 것으로 경찰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알려진 바가 없는데 뉴스9 취재진이 경공모 회원들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댓글 조작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기사 주소 508개를 확인했습니다. 기간은 지난해 대선 직전인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22일 동안입니다. 5월 9일에 대선이 치러졌으니까 이 기간은 선거 판도에 큰 물줄기가 형성되던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이 기사들에 달린 댓글들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그 의미를 찾아드리겠습니다. 구속된 서유기 그리고 광저우 문이란 또 다른 회원이 URL을 던져주면 경공모의 댓글 작업이 시작됩니다. 취재진이 경공모 핵심 회원들의 대화방에서 입수한 기사 URL 가운데 지난해 4월 17일부터 대선 전날까지의 508개의 기사를 분석해봤습니다. 삭제된 기사 18개를 제외하면 490개, 대부분 네이버지만 다음 5개, 네이트도 1개가 들어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동향과 공약 등의 기사는 163개입니다. 문준용 씨 취업 특혜 논란이 17개, 송민순 회고록 논란 12개 등 문 후보가 공격받던 이슈들에도 경공모는 작업을 집중했습니다. 다른 후보들의 동향을 다룬 기사가 173개입니다. 이 가운데 60%가 안철수 후보 관련입니다. 지난 2월 김경수, 오사카란 댓글 활동을 벌인 경공모 회원 추정 아이디는 갑철수, MB 아바타라며 직접 댓글을 달고 안 후보를 비난했습니다. 문 후보의 진보 지지층을 상당 부분 흡수한다는 평가를 받았던 심상정 후보도 주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경공모는 특히 TV토론과 사전투표, 여론조사 발표가 있는 날 더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경공모 작업 기사들은 초 단위로 수백 개, 수천 개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5분 만에 베스트 댓글이 바뀌었다. 댓글 조작단이 쳐들어왔다거나 소름 끼친다는 등 매크로 조작을 눈치챈 누리꾼들도 여러 보입니다. 경찰이 확인한 경공모 댓글 작업 기사는 2016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9만여 건입니다. 드루킹 조직은 댓글 조작을 위해 매크로와 수작업을 병행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번에는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다시 경찰에 출두했습니다. 같은 시간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탈세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박경준 기자입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 뒤 3년 5개월 만에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같은 시각 아버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탈세 혐의를 받아 한진빌딩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받았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어머니인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과 주도해 10년 동안 필리핀 가사도우미 10여 명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이 이사장은 대한항공 비서실 직원에게 연락해 가사도우미를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위장 입국시켰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외국인이 가사도우미로 취업하려면 재외동포나 결혼이민자 비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조 전 부사장은 이외에도 아버지와 함께 탈세 밀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이사장도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와 직원 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세 모녀 모두 출국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폭행, 탈세, 출입국 관련 위반 등 각종 혐의로 한진그룹 총수 일가 대부분이 검경의 조사를 이례적으로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행주와 선반 위에 쥐 배설물이 널려 있고 식자재를 쓰레기통에 넣어두는 이런 양심불량 음식점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경찰이 부산에서 소문난 맛집들을 점검해본 결과입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경찰이 식당 창고를 압수수색합니다. 음식물 쓰레기통과 식재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이거랑 같이 재료랑 같이 있는 거는 조금 진짜 이런 거는 잘못된 거 맞나요? 식당에서 쓰는 행주에는 온통 쥐 배설물 투성입니다. 선반에도 쥐 배설물이 널려 있습니다. 쓰레기통에 물을 담고 주꾸미를 해동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식당은 기름때로 얼룩진 환풍기 아래에서 음식을 만듭니다. 기름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지금 누룽지 만드는데 다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지는 않아요. 경찰과 식약처는 지난 4월부터 부산 관광특구의 음식점 35곳을 집중 단속했습니다. 중국산을 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이고 유통기한을 2년 넘긴 식재료를 쓰던 음식점 25곳을 적발했습니다. 맥주 같은 경우는 삭혀서 사용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오래됐다고 이제 문제 삼으시니까 모두 인터넷과 방송을 통해 맛집으로 유명세를 얻은 곳들입니다. 인터넷에 이제 맛집으로 소개된 업체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투어를 하는 그런 관광이 또 있습니다. 이번 단속에는 일본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유명 식당과 호텔 레스토랑도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환경부가 최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행사를 잇따라 열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방식이 논란입니다. 30분 정도 진행하는 정책 행사를 수백만 원의 대관료를 내고 특급 호텔에서 한 겁니다. 허례허식에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죠. 최수용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5성급 호텔의 호화 컨벤션. 환경부와 요식업체 대표들이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협약식을 하고 있습니다. 3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공간이지만 참석자는 50명 남짓에 불과합니다. 행사는 시작한 지 30분이 채 안 돼 끝났는데요. 이를 위해 환경부가 쓴 대관료만 300만 원이 넘습니다. 오후엔 다른 환경부 행사가 서울 시내 또 다른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장소는 아마 일정을 고려해서 잡았을 것으로 알고요. 환경부가 호텔에서 개최한 행사는 최근 석 달 동안에만 10건에 이릅니다. 환경부 수도권 조직이나 산하기관, 다른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형식만으로서 이제 호텔을 잡고서 그런 행사를 한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돈을 낭비하는 것 같고. 환경부는 지난해 3시간짜리 물관리 일원화 포럼 행사에만 1억 원을 써 국정감사 때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비용을 줄여서 그런 미세먼지나 쓰레기, 일회용 쓰레기 줄이자는 그런 데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올 초엔 호텔에서 행사를 해야 정책이 잘 되냐는 질책성 국민청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낙태를 금지하는 낙태죄는 1973년에 제정된 뒤 위헌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태아도 하나의 생명으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2012년 낙태죄 위헌 여부를 판단했는데 4대 4로 갈리면서 최종적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자, 그로부터 6년 만에 낙태죄가 다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오늘 공개 변론이 열렸는데요. 어떤 목소리들이 오갔는지 한우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낙태죄 위헌 여부를 둘러싼 공개 변론이 열린 헌법재판소 앞. 1m를 사이에 두고 시민단체가 맞섰습니다. 공개 변론에서는 양쪽 의견이 팽팽하면서도 낙태 허용 범위가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공감하는 분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중절 수술로 기소되자 헌법 소원을 제기한 산부인과 의사 A씨의 대리인들은 임신 12주까지는 태아가 불완전한 생명이므로 여성 자기결정권이 앞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해 30만 건에 이르는 중절 수술이 음지에서 이뤄져 여성 생명에 큰 위험을 불러온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법무부 측은 태아도 헌법이 정한 생명권이 있다며 12주여도 감각기관을 갖는다고 반론했습니다. 다만 여성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측면이 있었고 여성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려는 게 아니다라면서 입법으로 낙태 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변론을 들은 이진성 헌재 소장은 여성의 출산과 양육의 부담에 대해 남자로서 마음이 찔린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6년 전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지금은 재판관 다수가 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TV조선 한울입니다.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화재 현장 모습입니다. 당시 1층에 기둥만 세운 필로티 구조가 문제로 지적됐었지요. 오늘 새벽 똑같은 필로티 구조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자, 뭐가 달랐을까요?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층 필로티 주차장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소방관들이 사다리를 타고 건물에 진입하고 다급히 에어매트를 설치합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서울 서초구의 5층 빌라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필로티 공간에 주차된 차량에서 시작돼 주변 차량으로 번졌습니다. 건물 벽면은 이렇게 온통 시커먼 그을음으로 뒤덮였습니다. 필로티 구조에 화재가 나면 굴뚝 효과가 발생합니다. 29명이 목숨을 잃은 제천 스포츠센터에선 불이 건물 외벽을 타고 번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40분 동안 건물 1층만 태우고 꺼졌습니다. 차이는 외벽 소재. 제천 화재 땐 드라이비트란 외장재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습니다. 거긴 드라이비트는 아니고 내리석으로 이제 마감을 해놓은 곳이다. 불이 번지지 않은 덕분에 주민들은 구조될 때까지 집안에서 안전하게 기다렸습니다. 진압이 덜 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안에서 기다리는 게 낫겠다. 주민 14명 가운데 크게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비용이 더 들어도 불연제를 써야 하는 이유가 이번 화재로 입증됐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네, 각박한 사건 사고 소식은 잠시 접어두고 이번엔 우리 주변에 있는 영웅들 이야기 전해보려 합니다. 불이 난 집에 뛰어들어서 의식을 잃은 이웃을 구하고 투신을 시도하던 사람을 지나가던 시민이 붙잡아서 구했습니다. 현실 속 슈퍼맨은 이런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10m를 채 걷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집니다. 사람들은 박 씨를 지나치고 출근하기 바쁩니다. 오가는 시민들도 장군의 범행을 모른 척했습니다. 넉 달 전에 숨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어느 누구도 출근길에 쓰러진 아파트 경비원이 시민들의 무관심 때문인데 오피스텔 건물에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소방관들이 집 안에 들어갔을 때는 대부분 불에 탄 뒤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분 전 화재가 난 건물 안으로 잇따라 시민들이 뛰어듭니다. 5층까지 단숨에 뛰어 올라갔죠. 그래서 문 좀 열어주라고 문을 두들기니까 안에 사람이 인기척이 나더라고요. 시민들은 주변 공사장에서 연장을 구해와 강제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건물로 뛰어 올라갔던 박재영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대학생 손모 씨를 안고 나왔습니다. 손 씨는 중상을 입었지만 위험을 감수한 시민들 덕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일단 구하자였던 것 같아요. 일단 사람을 구하자였던 것 같고. 이번엔 어젯밤 마포대교입니다. 구조대원들 사이로 시민 한 명이 누군가를 붙잡고 있습니다. 잡아! 34살 변모 씨가 다리 밑으로 뛰어내리려는 순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시민 조상현 씨가 변 씨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바로 옆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서 팔 붙잡고 여기서 이제 여기 캠 못 잡으니까 안에 넣어서 감싸서 붙잡고 해서. 지난 15일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휴무일이었던 한 경찰이 자신의 차로 가로막아 안전조치를 취한 일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일단 막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고의로 사고를 내 더 큰 참사를 막은 이른바 투스카니 의인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내일이 아닌데도 망설임 없이 몸을 던지는 진짜 영웅들. 제가 이런 일을 도와야 다른 분들도 저희 가족을 도와주고. 내가 엄청나게 큰일을 했다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이 저랑 똑같이 행동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세상 참 각박하다고 느끼십니까?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서 이번에는 수입 자동차의 25%의 고율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출 자동차 3대 중 1대를 미국에 팔고 있는 우리로서는 엄청난 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자동차 노동자에게 빅뉴스다. 다른 나라의 일자리를 잃고 오래 기다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를 통해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가 수입 관세의 다음 타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관세율은 최대 25%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자동차 업계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는 우세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굉장히 강력한 조치들이 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국내 자동차 산업에는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연 85만 대의 차를 수출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차 수출의 33%에 달합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긴급회의를 열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면밀히 지켜보면서 미국 정부에 대한 아웃리치 활동이라든지 또 관련 국가의 공조 활동 등도. 지난 3월 철강 관세 협상 때처럼 미국이 쿼터제를 요구할 경우 한국은 높은 관세를 피하더라도 대미 자동차 수출량을 결국 줄이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가계소득 통계에도 의미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황민지 기자에게 자세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황 기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요? 네, 개천에서 용난다는 속담이 있는데 이제 최소한 소득을 놓고는 점점 옛말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가구당 소득은 476만 3천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17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소득 하위 20%인 저소득층은 128만 6천 원이었고 소득 상위 20%인 고소득층은 1,015만 1천 원이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저소득층은 역대 최대치인 8%나 줄어들었고 고소득층은 반대로 9.3%가 늘었습니다. 연도별로 정리해봤더니 통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최저임금도 많이 올랐는데 저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줄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릴 때 가장 우려됐던 부분이 바로 고용절벽이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비용을 줄이려고 종업원을 최소한으로 고용할 거라는 걱정이었는데요. 예. 그런데 실제로 소득 하위층에 속한 일용직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고 돈을 벌지 못하면서 월 평균 소득이 곤두박질 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최저임금의 영향을 판단하긴 아직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걱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법정 근로시간이 줄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소득이 더 줄지 않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근로시간 감소로 정규직은 37만 3천 원, 비정규직은 40만 4천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런 추세라면 소득 하위 계층은 지금보다 더 소득이 줄어들 수 있고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결국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예, 황민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의 욕설이 담긴 음성 파일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원 일부는 이재명 후보를 거부한다는 의견을 담은 자료집을 민주당 지도부에 보냈습니다. 조덕형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홈페이지에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의 음성 파일 5개를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3개는 이재명 후보가 형수와 통화한 내용으로 이 후보의 욕설이 담겨 있습니다. 20년 동안 나한테 피해봤다는 게 뭔지 얘기해봐. 녹음해서 공개해봐. 한국당은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부도덕한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국당은 또 채용 비리 의혹 등 이 후보의 6개 의혹을 함께 제기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녹음 파일의 공개는 지난 판례에서 보듯 명백한 불법이라며 자유한국당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법질서와 준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오만의 극치이고 독재의 후회다운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부 민주당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당 지도부에 이재명 후보를 거부한다는 의견과 서명이 담긴 자료집을 보냈습니다. 서명에는 13,000여 명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8,000여 명이 민주당원이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미국에서 화제를 모은 재판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30살 아들에게 독립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이 부모의 손에 들어줬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부모와 아들이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미국 뉴욕에 사는 로톤도시 부부는 올 2월부터 아들에게 이사 비용을 대줄 테니 독립하라고 요구했지만 아들 마이클은 준비가 안 됐다며 거부했습니다. 용돈을 드리긴커녕 집안일조차 전혀 안 하는 모습에 부모가 참다 못해 소송을 낸 겁니다. 마이클이 세입자 퇴거 시 6개월의 사정공지가 필요하다는 법조항까지 동원했지만 미국 법원은 부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장성한 자식에게 부모가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이클은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다시 부모의 집으로 돌아갔으며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최근 주중 미국 영사관 직원이 이상한 소음에 시달리다가 뇌 손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쿠바에서도 미국 외교관들이 집단 뇌 손상을 겪은 터라 이 미국 정부는 중국의 음파 공격설을 조심스럽게 제기하는데 중국은 단일 사례에 불과하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에 체류하다 이상한 소음으로 신체 이상을 겪으면 진원지를 파악하려 하지 말고 즉시 대피하라. 미국 국무부가 올린 경고장입니다. 중국 광저우 미국 영사관 직원이 이상한 소리 때문에 지난해 말부터 두통 같은 증상을 호소했고 검사 결과 MBTI, 가벼운 뇌 손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First, with respect to the health incident that occurred, we're concerned about it. It's a serious medical incident. 지난해 쿠바 미 대사관에서도 직원과 가족 24명이 청력 손실, 뇌진탕에 시달리다 미국으로 귀환했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쿠바 음파 공격설을 제기하며 외교관 15명을 추방하는 강경 조치를 취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사건을 쿠바 사례와 연결짓자 We had an incident in Guangzhou that was very similar and entirely consistent with the medical indications that have taken place to Americans working in Cuba. 중국 정부는 단일 사례에 불과하다며 음파 공격설을 반박했습니다. 那么我想告诉朋友们的是我们很负责任地进行了调查没有发现任何组织任何个人来做这种所谓的 남중국해와 무역 등으로 갈등을 겪는 미중 양국이 이번엔 미스터리 소음이라는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어제도 일부 소개는 해드렸습니다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외교적 결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좀 따져보려고 하는데 먼저 문제 발언부터 보시겠습니다. And I don't have to hear the translation because I'm sure I've heard it. 자, 강동원 기자, 통역할 필요 없다, 다 아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쇼맨십이 강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근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한 국가의 정상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형식에도 논란이 있었죠. 보통 정상회담 하고 나면 기자회견을 할 건지 말 건지 그리고 기자회견을 하면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건지 말 건지 이것도 사전에 다 조율이 돼야 하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느닷없이 기자회견을 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돌발 기자회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려 28차례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옆에 둔 채 정상회담과 관련이 없는 국내 정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장황하게 답변을 늘어놨습니다. 그러니까 34분 동안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에게 주어진 답변 기회는 단 2차례였고요. 발언 시간은 4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외신 기자들 역시 이 문 대통령에게 무례를 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끝나고 원래는 통역관이 문 대통령에게 통역을 해줘야 되는데 통역을 하기도 전에 외신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에게 통역이 되지 못했던 질의응답이 몇 가지 있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을 보시면 여실히 드러나겠습니다. Do you want to interpret that for him so he can hear it? Because you know he's not hearing what we're doing here. 결국 이 기자회견 때문에 단독 정상회담도 당초 30분 예정했다가 21분으로 줄었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다른 나라 정상들하고 얘기하면서 결례하는 건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상들도 과거에 종종 이 외교적 결례를 당한 적이 많았죠. 맞습니다. 이 12월이었죠.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때 왕이 외교부장이 문 대통령의 팔을 툭툭 쳤습니다. 이것 때문에 결례 논란을 빚은 바가 있었고요.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디스맨, 그러니까 이 사람 이렇게 불렀고 부시 전 대통령은 또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도 이지맨, 말하자면 쉬운 사람, 쉬운 남자 이런 표현을 써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 정상들 사이에서는 문화적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비의도적인 결례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개인적인 습관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었는데요.
하지만 외교력은 국력에 비례한다는 말도 있듯이 이 치밀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외교 무대에서는 결례 문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 그래야지 다음에도 같은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겠죠.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2년 연속 수상한 방탄소년단이 금이 환영해 국내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내친 김에 빌보드 정상까지 오르고 싶다는 당찬 포부도 밝혔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방탄소년단은 2년 연속 빌보드 뮤직 어워즈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 수상 비결로 소통과 교류를 꼽았습니다. 많은 분들과 소통하려고 했던 점, 그리고 이 정말 2018년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서 저희가 하는 이런 한국어들이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고 뭐 유튜브나 혹은 그런 채널들을 통해서 쉽게 전파될 수 있었던 점도 퍼포먼스 그룹이란 본질에 충실했을 뿐이라면서도 꿈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빌보드 핫백 1위 해보고 싶고요, 200도 1위 해보고 싶고요, 그래미도 가고 싶고요, 스타디움도 하고 싶고요, 정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수가 되고 싶고요. 정규 3집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는 땀의 결실입니다. 타이틀곡 페이크 러브는 지난 20일 빌보드 시상식에서 처음 공연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현지 시간은 새벽이었어요. 그럼에도 저희 팬분들과 같이 저희 앨범을 같이 듣고 싶어서 저희 멤버들도 세계 최정상 보이그룹으로 자리매김한 이들의 목표는 뮤지션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저희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나도 좀 더 분발해야지. 방탄소년단은 8월 서울에서 러브 유어셀프 투어에 돌입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내 11개 도시를 돕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오늘은 박태환 선수를 세계적인 스타로 키워낸 노민상 감독의 옛날 얘기 한 토막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노 감독 역시 수영 선수 출신인데 10대 때 4년 선배였던 조련 선수를 한번 이겨보는 게 소원이었답니다. 아시는 것처럼 조련 선수는 훗날 아시아의 물개로 이름을 떨쳤죠. 그 소원이 얼마나 절실했으면 태릉 선수촌에서 조 선수의 수영복을 슬쩍했다고 합니다. 그 수영복을 입으면 잘 될 것 같아서. 그런데 결국 들켜서 죽도록 얻어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제자 박태환 선수는 중3 때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됐습니다. 가문의 영광이라고 기뻐했지만 얼마 안 가서 선수촌을 뛰쳐나왔습니다. 단체 기합과 메달에 목을 메고 사는 게 싫어서였다고 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나 변했습니다. 문화체육부가 평창올림픽에서 자범이 많았던 빙상연맹을 조사한 결과 일부 선수, 코치의 폭행 정황을 찾아냈습니다. 그 가운데 빙상스타 이승훈 선수의 얘기도 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후배가 밥풀을 튀겨놓고 민망해서 웃는다고 머리와 배를 때렸다는 겁니다. 운동선수는 땀을 흘려야 한다면서 후배들에게 물구나무를 시켰다고도 했습니다. 이승훈 선수는 단순한 훈계였을 뿐 폭력을 행사하는 건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쪽은 그렇지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2013년 대한체육회는 선수의 29%가 폭력을, 10%가 성희롱을 당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보면 심각한 실태죠. 그런데도 당시 체육회는 많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폭력을 보는 국민의 상식적 눈높이가 그만큼 엄격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구타와 폭력은 훈계와 지도 아니라 그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스포츠계 폭력의 뿌리는 무조건 복종하라는 군대 문화와 성적만 좋으면 된다는 메달 지상주의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서 보듯이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해서 따낸 메달을 더 이상 반기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5월 24일 앵커의 시선은 훈계와 폭력이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종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내일까지도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일부 황사도 나타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강풍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시설물 관리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 한낮에 더 더워집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중부지방은 25도를 웃돌겠고요. 또 남부지방은 27도를 넘어서겠습니다. 내일도 하늘 자체는 맑겠지만 먼지 때문에 뿌연 모습이 예상되고요.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오겠고 해안 지역 바람이 강하게 분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충청과 남부를 중심으로 다소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주말까지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합니다. 큰 일교차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목요일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